네. 자, 오늘은 통합 문풀 과정이라고 그래서 일종의 연습 문제 풀이 과정이고요. 이론 수업에 연계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어떤 과목이든지 마찬가지죠. 문제풀이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올해 11월 달에 볼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잘 몰랐던 내용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도 구분을 해보고 이게 중요한데, 실려있는 이 교재, 통합문풀이라고 하는 이 교재에 실려있는 문제들은 각종 기본서 연습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스미스 책이나 클레인 책이나 뭐 브루스, 맥머리 뭐 이런저런 내용들 중에서 각 챕터별로 중요한 연습 문제들을 뽑아가지고 앞부분에는, 교재 앞부분에는 문제, 간단한 이론 정리와 함께 문제가 들어가 있고 뒷부분에는 해설이 들어가 있으니까 평상시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만약에 예습을 하시겠다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장이 수업이, 이론 수업이 끝나고 나면 1장 연습 문제를 이 교재를 이용해서 풀어보시는데 안 풀리는 문제를 풀려고 애쓰지 마세요. 굳이 거기서 시간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교재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교재 값에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값은 해설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문제 자꾸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해설지를 충분히 이용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난 이거 연습 문제니까 해설지 안 보고 문제를 풀어봐야지라고 자꾸 고집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고 이해하고 연습 문제를 푸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시간을 좀 아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해설지를 보면서 연습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나 문제 뭔지 잘 모르겠어, 유기학 자신도 별로 없고 잘 모르겠으니까 해설지만 보고 연습해 볼래, 미리 한번 예습해 볼래,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아예 그냥 연습 문제 앞부분에 있는 문제 파트는 빼고 뒤에 해설지로 넘어가서 해설지하고 문제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마치 무슨 소설책 읽듯이 쭉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름대로 예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습하는데 저도 1챕터 하나당 예습하겠다 치고 문제를 푸는데 2시간 이상? 2시간도 많아요. 1시간 반 이상 쓰지 마세요. 안 풀리는 거는 그냥 그대로 접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해결하시고, 풀리는 것과 잘 모르는 거, 안 풀리는 거, 이 정도만 구분하고 들어오시는 것도 좋다. 그것도 싫으면 그냥 아예 예습하겠다면 아예 그냥 뒤에 있는 해설지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수업이 끝난 후에 이 단원에 해당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끝나고 난 후에, 수업이 끝나고 난 후에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업을 한번 들었으니까 내용이 뭔지는 파악이 될 것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해설지는 잠깐 접어두고 앞으로 연습 문제 파트로 가서 문제를 놓고 옆에 연습장 놓고 같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복습을 하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복습을 하실 때 챕터 1이 끝났다고 그냥 접어두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주가 1장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엔 2장이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일주일 동안 할 게 없잖아. 그러면 2장 예습은 1시간 아니면 끝날 거고, 그럼 1장을 다시 복습을 하는 거예요, 누적해서. 예를 들어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10장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면서 수업을 할 텐데 10장 연습 문제만 예습하고 10장 연습 문제만 복습하는 게 아니라 앞에 1장부터 9장까지 잘 몰랐던 내용들, 어려웠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개인별로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뒀다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계속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림도 다시 그려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는 게 힘드니까 처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1장 복습을 할 때 잘 안 풀리는 내용을 체크를 해두세요, 번호들을. 그래서 1장에 1번이 잘 안 풀렸다, 그럼 그거 체크해두고, 3장에 2번이 잘 안 풀렸다, 그럼 체크해두고, 그런 식으로 나중에 누적 복습을 할 때는 어려웠던 문제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제안하는 방법인데, 그 어려웠던 문제들을 어떻게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냐면, 이거 찾아보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다들 요즘 스마트폰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잘 몰랐던 문제 내용을. 그래가지고 그걸 저장을 해놓는 거야, 폴더별로. 1장에 몇 번. 그래가지고 그걸 저장을 해놓고 오다 가다가 한 번씩 보면 따로 복습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 각자 개인 노트북이나 PC에다 저장해 놓고 사진 찍었던 내용들로만 문제를 다시 복습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거는 유기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적용해도 그대로 좋아요. 그러니까 잘 안 풀렸던 문제들 같은 것들은 사진으로 찍어 놓고 그거를 폴더에다 정리해 놓고 보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걸 또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 방법은 이론 때는 별로 이렇게 크게 저기가 없는데 나중에 문제 풀 때, 기출문제든 모의고사 문제든 문제 풀 때 사진을 찍고 그걸 폴더별로 정리를 해놓고 챕터별로 정리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정리를 해놓으면 끝부분에 가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복습도 어렵고 나중에 정리해도 되게 어려울 텐데 그 사진 폴더를 잘 이용해 보면 나중에 문제 정리할 때 막판에 가서 지금은 별로 표가 안 나요. 근데 그게 차분차분히 쌓여가지고 몇 달 동안 쌓여서 마지막에 가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을 테니까 사진으로 찍어가면서 폴더별로 정리하고 그걸 활용하는 걸 한번 꼭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수업을 시작할 거고요. 질문은 카페로 하시면 되고요. 그 네이버 신세스 카페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질문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자, 먼저 교재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일장이 결합과 구조라고 되어 있고, 그 일장 결합과 구조에 대한 간단한 이론 정리가 한두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일장뿐만 아니라 20몇 장까지 나와 있는 이 전체 교재의 맨 앞부분은 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이론 정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짧지만 그래도 이 부분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장에서 공부했던 결합과 구조의 핵심은 말 그대로 안정성 확보였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불안정했던 원자가 지들끼리 어우러지면서 분자라는 걸로 바뀌는데 그때 전자를 이용할 거고 원자과 전자, 그 원자과 전자를 이용해서 더 안정한, 상대적으로 안정한 화학 결합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때 이제 경험 규칙으로 사용했던 규칙이 바로 뭐냐면은 옥텟 규칙입니다. 이 옥텟 규칙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기율표상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영족 기체, 다른 용어로 비활성 기체라고 불렀던 헬륨부터 시작해서 네온, 아르곤으로 넘어가는 그 원소들이 상대적으로 안정하다. 왜냐? 최외곽에 2 또는 8의 전자를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하면서 화학결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나머지 원자 1쪽부터 7쪽도 따라서 흉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가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4번, 여기가 3번, 여기가 2번, 여기가 1번의 공유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뭐냐면 족 번호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1족은 1번, 2족은 2번, 3족은 3번, 4족은 최대 4번까지. 그래서 1족부터 4족까지는 족번호가 화학결합의 횟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부터는 8- 족번호. 다시 말하면 여기가 5족이니까 8-3의 결합을 한다. 공유결합. 여기는 8-6, 여기는 8-7. 그래서 여기를 딱 나눠서 여기까지는 원자 번호가 결합 횟수가 되는 거고, 원자 번호란다. 족 번호가 결합 횟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 족 번호가 결합의 횟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8족 원소의 전자 배치를 흉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족 번호가 화학 결합의 횟수가 되는 거고, 여기는 족 번호 -4. 족 번호 죄송합니다. 8- 족 번호. 그렇게 해서 화학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오른쪽 원소 3개가 여기가 질소, 여기가 산소, 여기가 할로겐인데 얘네들은 공유결합을 하면서 뭘 갖게 되죠? 비공유 전자쌍을 갖게 돼요. 그게 1쌍, 2쌍, 3쌍이 되는 거고, 특히 여기는 LP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학결합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안정해지게 되는데, 그 화학결합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유결합이에요. 여러 가지 화학결합 중에서도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두 개의 전자를 공유하게 되면
원자 상태보다 결합 상태가 상대적으로 안정해진다는 거고 분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유결합을 하다 보면 꼭 얘기가 나오는 게 포말 차지, 형식 전화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뭐 구글 같은 데서도 검색을 하면 바로 다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위키피디아에서 찾은 건데 뭐 이게 제일 적당하더라고요. 물론 영어이긴 하지만 포말 차지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보통 FC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읽어보시면 내용이 뭐냐면 가상의 전화예요. 핵심은. 실제 전화가 아니란 뜻이죠. 특히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기음성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전기음성도를 무시한 채 원자핵적으로 전자를 끌어당기는 원자의 특징을 무시한 채 그냥 1대1 전자 한 개 한 개를 제공하면서 공유한다는 개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냐면 사용할 수 있는 전자, 결합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수 대비 실제 결합에 사용하는 전자 개수의 차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디퍼런스라는 표현이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n개인데 원자과 전자 수로 실제 결합을 하다 보면 그 n개의 전자보다 전자를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덜 사용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전자를 덜 사용했으니까 플러스 형식 전화가 되는 거고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형식 전화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뭐냐면 전기 음성도를 무시한 채 공유결합에서 사용한 전자 개수와 사용할 수 있는 전자의 차이, 그 차이를 숫자로 표현하고 부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형식전화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냐면 실제 전화하고는 차이가 생기는 거죠. 실제 전화의 핵심은 뭐냐? 전기 음성도를 고려한다. 형식전화의 핵심은 뭐냐? 전기 음성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원자과 전자수 대비 사용한 전자의 개수로 그 정의를 만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보통 식으로들 많이 쓰잖아요. 그 식이 뭐죠? 원자과 전자수 빼기 책임지는 전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지는 전자의 종류가 두 종류죠. 하나는 공유결합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하고 다른 하나는 LP로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럼 그 책임지는 전자수는 두 가지 종류인데 공유결합으로 책임을 지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책임지면 되는 거고 비공유결합으로 책임지게 되면 둘 다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형식전화를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질소와 수소가 결합을 했다면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형식전화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는 5개인데 실제 사용한 전자의 개수는 4개밖에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플러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중심에는 똑같이 질소 원자가 있지만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건 뭐냐면 결합을 다르게 한 겁니다. 어떻게 결합을 다르게 했느냐? 여기는 수소와 4번을 했지만 여기는 수소와 2번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얘기에 따르면 여기도 옥텟이고 여기도 옥텟을 다 만족한 거죠. 그래서 요 결합과 요 상태와 요 상태의 차이점을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식전환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책임져야 할 전자의 개수가 중요한데 원자과 전자수는 일단 똑같이 5고요. 여기처럼. 근데 책임져야 하는 전자의 개수가 둘 중에 하나 책임, 둘 중에 하나 책임. 그런데 2개 다씩 책임을 지게 되면 4, 5, 6개를 책임지게 되는 거죠. 그게 5-6이 되고 그럼 여기다가는 마이너스라고 형식전환을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형식전환은 아까도 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원자과 전자수 대비 책임지는 전자의 개수, 사용하는 전자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걸 계산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제 전화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우리끼리 사용하는 용어야. 공유결합을 다시 두 개로 나눕니다.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 그럼 뭐가 정상적인 거냐? 형식전화가 0이 되게끔 화학결합을 하는 것이 정상. 형식전화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생기게끔 하는 것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거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 질소는 O-5로 형식전화가 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정상적인 공유결합인 반면 얘와 얘는 상대적으로 얘에 비해서 전자를 덜 사용하면서 공유결합을 하거나 전자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공유결합을 했으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공유결합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족번호가 곧바로 화학결합의 횟수가 되는 탄소부터 수소까지 그 다음에 족번호에서 8에서 족번호를 뺀 개수만큼 화학결합을 할 수 있는 질소, 산소, 할로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LP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LP가 생략된 건지 아예 없는 건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한다고요. 형식전화와 함께 동시에 더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우리는 어떻게 줄여 쓰냐면 NH3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공유결합까지 생략을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다 LP를 넣어서 강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략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패턴 암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소가 LP가 없는 거지 생략된 게 아니라고요. 이게 만약에 LP가 생략된 거면 여기가 플러스일 리가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걸 줄여서 우리가 이렇게 써버리면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표현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 결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걸로 봐서 뭔 그림이 돼야 돼요? 요 그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고 없고가 결합의 표현을 정확하게 했느냐 부정확하게 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겠어요? 마이너스가 없는 표현이. 뭔지 몰라요 정확하게.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확실해져요. 이겁니다. 그래서 형식전화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LP 두 쌍과 공유결합 두 개가 두 쌍이 모두 생략되어 있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NH4도 마찬가지죠. 워낙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렇게만 쓰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화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여기에 플러스가 있어야 이 그림이 확실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어요. 이론 교재에 정상적인 공유결합과 비정상적인 공유결합의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암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전화가 있을 때의 정상적인 공유결합의 패턴, 원자별로. 형식전화가 없을 때의 비정상적인 공유결합의 패턴, 원자 종류별로.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한눈에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하고 그때 더불어 같이 이해하셔야 할 게 LP의 중요성이에요. 아예 없는 건지 있는데 생략한 건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구분 화살표는 전자의 이동이라고 그랬어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꽉 찬 머리, 다른 하나는 반쪽 머리. 전자 두 개 이동, 전자 한 개 이동.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나오지만 유기화학에서 화살표 하나도 허투루 쓰는 게 없어요. 여기 공면 구조로 나타날 때 화살표는 또 이거하고 또 다르죠. 그때는 구분 화살표를 표현하지 않고 더블 헤디드 에로우라고 해서 이렇게 양쪽 머리 화살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부러져 있고 여기는 직선입니다. 다만 머리가 두 개야 양쪽으로. 그래서 뭐하고 비교를 해야 하냐면 이 그림은 이것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화살표 왼쪽 오른쪽으로 AB가 있는 그림하고 요 화살표 왼쪽 오른쪽으로 AB가 있는 건 다른 그림이에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 화살표 왼쪽 오른쪽으로 AB가 있는 건 평형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가 왼쪽, B가 오른쪽이라면 A가 잠시 후에 B로 바뀐다는 뜻이고 B도 A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 화살표의 의미라면 이 화살표는 다르죠. A가 잠시 후에 B로 바뀐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B가 A로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실제 구조는 따로 있고 그 실제 구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체만 따로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루이스 구조로. 그런 의미에서 공명구조가 또 중요하죠. 공명구조의 정의를 대라고 하면 공명구조의 밑에 나와 있는 의미나 여러 가지 무슨 중요성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정의는 1번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루이스 구조입니다. 서로 다른 루이스 구조고요. 다만 그 서로 다른 루이스 구조가 원자 핵의 위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전자 배치만 바뀌어서 서로 다른 루이스 구조가 그려질 때예요. 맞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명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명구조의 정의를 물어보면 이성질체하고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성질체는 반드시 뭐가 달라져야 돼요? 원자 핵의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골격이 달라지든가 작용기가 달라지든가 작용기 위치가 달라지든가 아니면 공간적인 위치가 달라지든가 어쨌든 원자 핵의 상대적인 위치가 바뀌면서 서로 다른 루이스 구조가 그려지면 같은 분자식으로서 그때는 이성질체가 됩니다. 그런데 공명구조는 이성질체처럼 루이스 구조식이 똑같아요. 분자식이 똑같아요. 분자식이 똑같은데 서로 다른 루이스 구조가 그려지기를 원자 핵의 위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비공유 전자나 파이 전자만 재배치시켜서 서로 다른 루이스 구조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질체하고는 다른 서로 다른 루이스 구조가 되는 거고 그 각각의 루이스 구조를 우리는 공명구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좀 이따 문제를 풀면서 더 자세하게 하나씩 예를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뭐를 이용해야 하냐면 비공유 전자나 파이 전자만 이용을 해야 돼요. 혼성 오비탈에 들어간 전자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시그마 결합을 만드는 전자는 공명구조에 일반적으로 참여시키지 않아요. 이유는 원자핵의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실제 구조에 기여하는 기여체가 공명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구조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50대 50, 영어 표현으로는 이퀴벌런트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말로 번역해서는 동등한 기여체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느 하나가 실제 구조에 더 많이 참여하고 어느 하나가 실제 구조에 덜 참여하게 된다면 각각을 우리는 주기여체와 부기여체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주기여체냐를 따질 때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옥텟, 두 번째가 전화분리 유무, 세 번째가 전기음성도 고려해요. 그거를 1번으로 구분 안 되면 2번, 2번으로 구분 안 되면 3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적용시켜서 에너지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주기여체와 부기여체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때 조심하셔야 할 건 주기여체가 실제 구조에 더 많이 참여를 하고 부기여체가 실제 구조에 덜 참여하고 50대 50은 실제 구조로 동등한 기여체는 실제 구조에 50대 50으로 기여한다고 해서 이게 에너지적으로 평균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맞죠? 동등한 기여체가 있어요. 근데 이걸 평균해서 실제 구조의 에너지를 생각한다면 똑같은 에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기여도를 따져서 50대 50으로 기여를 하더라도 에너지는 실제 구조에서 낮아지게 돼 있다고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개념적으로 뭘로 생각해야 하냐면 전자의 비편자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명 기여체들은 전자가 한 곳에 몰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합해서 상대적으로 실제 구조에 기여하는 실제 구조와 가장 비슷한 공명 혼성화 구조를 고려하면 전자의 비편재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는 분명히 각각의 공명 구조보다 주기여체와 부기여체를 동시에 고려한 공명 혼성화 구조가 분명히 더 에너지가 낮은 상태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 개념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일종의 이제 MO 개념에서 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공명 구조의 실제 구조를 고려한 공명 혼성화 구조가 에너지적으로 평균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할 이야기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빈칸인데 빈칸을 한번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할 이야기가 그룹수,
이 말을 제가 이론 때는 뭐라고 표현했었냐면은 전자밀도 영역이란 말로 표현했었어요. 왜 이래? 쉽게 말하면 어떤 원자가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 분포를 갖게 되는데 그 전자 분포가 사방팔방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개수로 영역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 영역이 유기화학에서는 딱 세 종류예요. 2, 3, 4. 따라서 전자가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분포를 하다 보면 영역이 생기는데 그 영역의 개수가 유기화학에서는 2, 3, 4. 세 개 중에 하나고 전자로 채워진 공간, 영역이기 때문에 음으로 하전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음으로 하전된 공간의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당한 기하학적인 구조를 갖게 되죠. 그 구조가 전자밀도 영역의 기하구조예요. 여기는 직선, 여기가 삼각평면, 여기가 사면체 구조가 되는 거죠. 전자밀도 영역의 기하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합각이 대략 180도에 가까워지고요. 여기는 120도에 가까워지고 여기가 109도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가 여러분들이 일반화이나 물리화에서 공부했던 VSEPR,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 리펄전. 핵심이 뭐죠? 비공유와 비공유의 반발력이 가장 크다. 그 다음에 공유와 공유의 반발력이 가장 작다. 그 중간에 비공유와 공유의 반발력이 그 사이에 들어간다. 요거예요. 그래서 CH4보다는 NH3가, NH3보다는 H2가 결합각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같은 109도에 가까운 결합각을 갖는데. 근데 그 109도의 결합각이 누구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 기본적인 얘기냐면 전자밀도 영역이 4개이기 때문에 결합각이 109도에 가까운데 109도에 아주 가까운 것과 그나마 거기서 조금 더 멀어지는 H2O까지를 방금 얘기를 통해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혼성화까지 넘어가는 거죠. SO비탈 하나, PO비탈 셋, 또는 SO비탈 하나, PO비탈 둘. 이런 식으로 각 중심 원자의 최유각 전자, 원자가 전자의 오비탈들을 이용해서 섞어요. 그래서 공유결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얘기와 연계돼서 전자밀도 영역이 2개로 만들어진 혼성화가 누구냐면 SP. 3개로 만들어진 혼성화가 SP2. 4개로 만들어진 혼성화가 SP3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오비탈의 개수는 몇 개예요? 2개. 그리고 그게 180도. 이 오비탈의 개수는 몇 개예요? 3개. 그리고 120도. 이 오비탈의 개수는 몇 개예요? 4개. 그래서 109도. 그리고 이 오비탈들은 뭐에 이용이 안 돼요? 공명구조에 이용이 안 돼요. 맞죠? 공명구조에 이용되지 않고 시그마 결합을 만들면서 원자핵의 위치를 고정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분자의 골격을 형성하는데 유기화에서는 이 오비탈 세 종류가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숫자 2, 여기 숫자 2가 ESP2, 여기 숫자 3이 3SP, 이 숫자 2가 ESP, 여기 숫자 3이 3SP2, 여기 숫자 4가 4SP3로 각각 혼성 오비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의 예를 한번 그려볼까요? 가장 유명한 게 C2H2, 관용명 아세틸렌, 체계명 에타임, 그 다음에 여기가 C2H4,
관용명 에틸렌, 체계명 에텐.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CH3에 해당하는 에테인. 그래서 이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내용을 공부하고 났으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기 결합각이 몇 도? 109도여야 돼요. 그렇게 보여야지. 이렇게 펴놨다고 해서 여기를 90도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또 있어요. 여기의 오비탈과 여기의 오비탈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가 sp3를 4개 이용하는 4개의 전자밀도요구를 갖는 sp3 혼성탄소인데 그렇게 해서 sp3를 4번 배치한 다음에 수소가 공유를 하고 수소를 공유를 했으니까 여기는 sp3와 s의 겹침으로 똑같은 시그마 결합이 돼요. 그러나 여기는 sp3와 sp3의 겹침으로 시그마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그마 결합이지만 다른 게 되는 겁니다. 그 다름을 우리는 나중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로 구분을 하게 돼 있어요.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그 결합 해리 에너지가 여기와 여기가 다른 값이란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됐죠? 예. 그 다음에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셔야 합니다. 할 필요성 있는 게 유기분자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얘기야.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여기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뭐 이름까지는 뭐 알 필요 없는데 다 루이스 구조예요. 그냥 넓게 보면. 근데 여기는 보통 이제 케큘레 구조라고 부르고 여기는 축약 구조식이라고 부르죠. 왼쪽에서 가운데로 넘어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공유결합을 생략한다예요. 공유결합이 지금 이 그림에서 두 종류죠. 탄소-탄소 결합과 탄소-수소 결합이 있는데 일반적인 케큘레 구조, 루이스 구조를 축약 구조로 바꿀 때 가장 큰 특징이 탄소-탄소 공유결합과 탄소-수소 공유결합을 생략하고 동일한 탄소-수소 결합은 묶어서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색깔을 넣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빨간색 탄소 두 개를 보세요. 여기가 삼연체 탄소인 점을 고려하면은 이 빨간색 탄소가 이렇게 두 개로 묶여서 표현이 된 거예요. 괄호로.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연두색 탄소가 3개가 있는데 이 연두색 탄소 3개는 여기가 3개로 묶여서 표현이 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연습을 해야 할 게 이거죠. 예를 들어서 방금 보여드렸던 연두색 탄소 3개는 바로 여기입니다.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이 그림을 우리는 골격구조식이라고 부르고요. 선분으로 결합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선분의 교점, 선분의 끝은 탄소 원자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에 탄소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교점에 예를 들어서 핑크색을 칠해 놓으면 그 핑크색이 누구냐면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탄소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이상하네. 좀 이따 봐야겠다. 노란색으로 할까요? 노란색 탄소가 여기라면은 그게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점입니다. 교점이고요. 또 다른 교점이 있죠. 색칠하지 않은 이 자리도 교점이에요.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점.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할까 트리키하긴 하지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된 그림하고요. 이렇게 된 그림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그림이에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미묘하긴 하지만 이 두 개의 그림이 차이가 있는 건 여기는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정중앙이 교점이 아닙니다. 맞죠? 그럼 교점이 탄소라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C4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오른쪽은 뭐예요? 오른쪽은 C5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교점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렇게 탄소-탄소 결합이 하나가 있고 그 뒤쪽으로 탄소-탄소 결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점이 없는 거라고 지금. 표현을 해보자면 교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림이야 이게. 왼쪽이 C4, 오른쪽이 C5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골격구조식을 그릴 때 교점이 중요하고 선분의 끝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유기화학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로 뭐가 있냐면 헤테로 원자라는 게 있어요. 골격구조식을 그릴 때 헤테로 원자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할 게 탄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가 유기화학에서는 헤테로 원자가 되는데 헤테로 원자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뭐 LP나 수소 같은 경우는 많이 생략을 하면서 표현을 하지만 골격구조식 헤테로 원자는 또 생략하면 안 되고 헤테로 원자가 수하고 결합을 하고 있다면 그 또한 생략하면 안 돼요.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에 결합한 수는 생략할 수 있지만 헤테로 원자에 결합한 수 원자는 생략하면 안 된다. 골격구조식에서. 그 다음에 이론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앞에 나와 있는 형식전화하고 골격구조식을 섞었을 때 이야기를 잘 보셔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에다 곧바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탄소가 갖는 이 탄소가 결합한 상황과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탄소의 결합 상황이 다른 거예요. 맞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표현이 있으면 여기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LP가 있다는 뜻이에요. 탄소 입장에서.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는 LP가 아예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격구조의 규칙에 따라서 여기 H 하나가 생략돼 있고 마이너스 또 H 하나 생략, 마이너스일 때도 H 하나 생략. 그런데 플러스일 때는 LP가 아예 없는 상황이고 마이너스일 때는 LP가 항상 생략된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도 뒤에 문제를 풀면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체학적 표현법이야. 가장 핵심은 굵은 선은 칠판 앞쪽, 점선은 칠판 뒤쪽, 실선은 칠판에 딱 붙어서 결합이 그려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연체의 그림을 보통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건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여기가 A입니다. 여기가 B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인 거야 지금 그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두 개가 같다는 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미 좀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탄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카이랄 중심, 카이랄 탄소라고 부릅니다. 네 개의 전자밀도역이 서로 다 다른 요 탄소를 나중에 5장에 가서 카이랄 중심이라고 배우게 되는데 그 카이랄 중심에 네 개가 A, B, C, D로 달라요. 그런데 그 A, B, C, D 네 개의 서로 다른 전자밀도역을 갖는 이 카이랄 탄소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것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건 같은 걸로 인식이 돼야 돼. 그런데 뭐하고는 다르냐면 왼쪽을 C로 그리고 오른쪽을 D로 그렸는데 여기에다가 B를 놓고 여기다가 A를 놓는 그림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건 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그리는 건 다른 그림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다른 그림이고. 그걸 잘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A를 이렇게 표현하고 B를 이렇게 V자로 표현을 해보면 이 그림도 A가 이쪽에 있는 거, 앞쪽에 있는 거고 이 그림도 A가 앞쪽에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근데 이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바뀐 거죠. 맞죠? 예. 그런 상상을 여러분들이 항상 하면서 보셔야 한다고. 실선과 굵은 선, 점선을 이해하실 때는. 그래서 그걸 오른쪽으로 비틀어 그리느냐 왼쪽으로 비틀어 그리느냐 A를 입장에서 이 그림은 A 입장에서 보면 딱 정면에서 바라보면 A가 B를 가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게 맞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 그림이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혼란이 있으니 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뭐하고 섞이냐면은 이 그림하고 자꾸 섞이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걸 공간적으로 잘 생각을 해봐. 사면체가 있다. 왼쪽에 똑같이 C가 있고 오른쪽에 똑같이 D가 있고 그 앞으로 A가 있는 거 똑같고 B가 뒤로 있는 것이 똑같다면 이 두 개는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혼란이 있으니 나누어서 표현한 것 뿐이고 따라서 이 그림은 다른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결합 길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합 길이하고 결합 각이 전체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 두 가지 중에 두 가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결합이 왜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 이야기는 그렇게 결합이 만들어진 다음 이야기예요. 만들어진 다음에 결합 길이가 짧냐 기냐, 짧은가 긴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결합각이 크냐 작냐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전체 분자의 구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를 따지려면 결합 말고 구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구조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 두 가지, 결합각과 결합 길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결합각 얘기는 앞에서 했으니까 180도, 120도, 109도 요 세 개 중에 하나에 가까운 결합각으로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좀 덜 얘기가 됐던 결합 길이에 대한 이야기는 몇 가지 나누어지는 상황이 있죠. 이 상황별로 인식을 하면 돼. 같은 원자, 수소면 수소, 탄소면 탄소가 있어요. 그때 같은 족 원자가 결합해요. 얘가 누구냐면 CF, CCl, CBr, CI. 맞죠? 이런 상황이 되면 원자 크기가 커질수록 다시 말하면 족 번호가 증가할수록 결합 길이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합 길이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약한 결합이 되게 돼 있고 그 약한 결합이라는 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BDE가 작아지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맞죠? 다음 상황은 뭐냐면 동일 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같은 족 원자가 결합하는 거예요. 맞죠? 그 예로 CF, CO, CN 이런 식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죠. 같은 족 원자로 FON으로 바뀌면 EN이 큰 쪽과 작은 쪽으로 나누어서 EN이 큰 쪽으로 결합 길이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렇죠? EN이 작은 쪽으로 결합 길이가 증가하는 거고. 그래서 결합 길이 입장에서 보면 조기율표상에서 결합 길이가 (1번과) (2번) 얘기를 주기율표에서 놓고 해결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서 결합 길이가 증가하죠. CF, CCl, CBr, CI. 맞죠? 그 다음에 결합 길이가 CF 쪽이 짧고 CN 쪽이 더 길어지죠. 그렇죠? 여기를 CF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CF, CCl, CBr, CI, CF, CO, CN, CC 이런 식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다중결합 이야기죠. 단일결합보다는 이중결합이, 이중결합보다는 삼중결합이 그 결합 자체만 놓고 보면 결합 길이가 더 짧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 숫자로 기억하면 더 좋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 결합 길이 대략 옹스트롱 단위로 1.5, 여기가 1.3, 여기가 1.2예요.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것이 C5결합이에요. C5결합. C5결합은 결합 차수로 따지면 얘와 똑같은 이중결합이에요. 2차고. 근데 결합 길이 관점에서 보면 얘하고 비슷해요. 이유가 산소의 EN 때문에. 그러니까 EN이 큰 원자가 결합하면 원자핵 쪽으로 전자가 당겨지니까 같이 원자핵도 끌려오면서 결합 길이가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합 차수는 2에 해당하지만 결합 길이는 삼중결합과 비슷한
그게 누구냐면 가장 중요한 작용기 중에 하나 카보닐 그룹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결합 길이 대략 1.2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로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겠다면 결합 길이 얘기 중에서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게 있죠. 사이에 누가? 벤젠고리가 들어갑니다. 결합 길이가 아까 숫자로 1.5였고 여기가 1.3이었으니까 여기는 대략 1.4 정도예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공명구조 때문에. 그래서 벤젠에 있는 탄수탄수 결합은 단일 결합입니까? 아니요. 벤젠에 있는 탄수탄수 결합은 이중 결합입니까? 아니요. 대략 차수로 얘기하자면 1.5예요. 1.5. 이중 결합도 아니고 단일 결합도 아닌 그 사이 값을 갖습니다. 숫자로도 그렇고 1.5, 1.4, 1.3.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얘기도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좀 이따 예를 볼 거야.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써먹으려면 결합 차수가 같아야 돼요.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 차수와 같은 상황으로 결합하고 있는 거라고. 결합 차수가 다를 때는 여기고요. 결합 차수가 같을 때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거야. 함부로 막 써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S분율이란 말을 뭘로 대치하냐면 전기음성도란 말로 대치해서 S분율이 클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지고 그 효과가 결합 길이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일 결합이라도 sp3, sp3보다는 sp2, sp3가 더 짧은 결합이 되는 거고 sp, sp의 단일 결합이 더 짧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예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S분율 알아두셔야죠.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S분율이 얼마죠? 여기가 50, 여기가 33, 여기가 25예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2n 감소, 아래에서 위로 2n 증가.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에너지는 여기가 가장 낮아요. 에너지는 여기가 제일 높은 상태고. 그 다음에 5번 얘기는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을 때 써먹으면 되는데 저건 나중에 BDE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짧은 결합은 더 강한 결합, BDE가 크다. 긴 결합은 약한 결합, 그래서 BDE가 더 작다.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두세요. 시그마 결합은 결합 단면이 원형, 오비탈이 겹쳤을 때. 파이 결합은 결합 단면이 원형 2개. 그래서 여기는 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이 결합은 분명히 p 오비탈의 겹침에 의해서만 만들어져요. 적어도 유기화학에서는. 뭐 물리화학이나 무기화학으로 넘어가면 d 오비탈도 관여를 하겠지만 유기화학은 d 오비탈 관여하는 결합들이 거의 없으니까 우리 수준에선. 따라서 유기화학에 나오는 파이 결합은 p 오비탈의 겹침에 의한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예, 그래서 p 오비탈이 겹칠 때도 이렇게 겹치는 게 아니라 축 2개를 놓고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르면 결합 단면이 원형이 2개가 나오는 거고. 그 상태의 파이 결합은 일반적으로 누구보다 약한 결합이냐면 시그마 결합보다 약한 결합입니다. 숫자로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좀 쓸모가 있을 거야. 시그마 결합은 BDE 값으로 대략 100kcal이고 왔다 갔다. 그 다음에 파이 결합은 BDE 값으로 대략 60kcal per 몰을 왔다 갔다 해요. kcal per 몰 단위로 시그마 결합은 100, 파이 결합은 대략 60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파이 결합이 더 약한 결합이다. 시그마 결합보다. 그 다음에 유기화학에서는 전자친화도 개념은 거의 등장 안 해요. 여러분 수준에서. 유기화학에서 주기율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전기음성도는 많이 등장을 하는데 다르죠. 다른데 비슷하게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친화도의 개념인데 그거는 유기화학에는 등장하지 않으니까 제껴놓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뭔지 기억하시고 숫자별로 좀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어. F, O, N, C 그리고 H 정도는 기억을 하세요. 됐죠? 그래서
원자핵적으로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으로 전기음성도를 정의하고 중요 원자에 대한 전기음성도 값은 기억해 두시라. 왜냐하면 저걸 가지고 우리가 쉽게 1장에서 가장 먼저 꺼냈던 얘기가 공유결합을 극성과 무극성으로 나눌 때 이야기였어요. 특히 유기화학의 무극성 공유결합은 0이 아니라 작답니다. 작다. 그 다음에 그 공유결합의 공유결합의 합을 모멘트 값으로 우리가 다 더해준 것이 뭐예요? 그게 분자 쌍극자 모멘트죠. 따라서 분자의 극성도 마찬가지야. 유기화학에서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값을 포함해서 작은 것도 무극성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기화학에서의 무는 0 더하기 작은 거예요. 분자의 극성을 쌍극자 모멘트 값으로 표현을 하고 분자 쌍극자 모멘트는 결합 쌍극자 모멘트의 합 더하기 기하 구조인데 그때 분자 쌍극자 모멘트가 결합 쌍극자 모멘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합해서 우리가 분자 쌍극자 모멘트를 같이 보면 되니까. 근데 분자의 극성을 얘기할 때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건 일반화학적인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것 더하기 작은 것도 유기화학에서는 무극성 분자로 본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혼란스럽지 않게 구분하셔야 할 거. 전자 친화도는 쓸데없으니까 빼더라도 분극도하고 전기음성도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도 링크로 보여드렸어요. 외부 자극이 어떤 전자 구름에 가해졌을 때 그 전자 구름이 얼마나 쉽게 찌그러지느냐에 대한 능력, 척도 값이고요. 이건 특히 어떻게 써먹는 거예요? 같은 주기에서는 비슷한 걸로 봐요. 근데 같은 족에서 차이가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F보다 Cl, Cl보다 Br, Br보다 요오드, O보다 S, N보다 P가 전자 치우침 현상이 외부 자극이 있을 때 더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보면 되겠지만 탄소가 있습니다. 할로겐이 붙어 있어요. 지금 얘기를 섞어보면 이렇게 X쪽으로 쏠린다. 이게 뭐예요?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그걸 우리는 모멘트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다가 우리가 뭐를 반응시키냐면은 요거나 요거를 반응시키는 거예요. LP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요 얘기를 요걸로 써먹는 거예요. 이게 외부 자극이에요. 왜? 여기 전자가 부족하다는 표현이 있잖아. 그럼 여기 전자가 있잖아요. 이 전자의 찌그러짐이, 치우침이 누가 쉽게 일어나겠어요? 위에요, 아래에요? 위쪽이에요. 위쪽에서 전자의 치우침이 더 쉽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 보셨죠? 그림 느낌. 근데 여기는 느낌이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누가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응할 때 위에 게 빨리 반응하고 밑에 게 느리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이걸 써먹어야 돼. 그 링크 그림 기억나시죠? 이름 때 보여드렸던 거. 그래서 이 느낌이 얘는 쉽게 전자가 찌그러지면서 전자 전달이 쉬워지지만 얘는 얘보다는 쉽지 않게 전자가 찌그러지면서 전달은 되지만 느리다는 뜻이에요. 그 개념으로 우리는 분극도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꼭 여기에만 이용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써먹을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분극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니까 개념을 잘 확립해 두시고 전기음성도와 구분하시고 쓸데없는 전자 친화도는 잊어버려라.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론 정리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1장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